안녕하세요. 책두꺼비입니다. 코스모스 5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제7장 밤하늘의 등뼈, 제8장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입니다. 먼저 7장 밤하늘의 등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먼저 해보겠습니다. 등뼈가 무엇일까요? 밤하늘의 등뼈. 고대인들은 무엇을 보며 등뼈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리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나는 어릴 적에 뉴욕시 브루클린의 벤손 허스트 구역에서 살았다. 이렇게 시작되네요. 초반에는 칼 세이건이 어린 시절 별에 대해 호기심을 갖던 이야기하고 처음으로 도서관에 갔을 때를 보여줍니다. 스타에 대한 책을 빌려달라고 도서관 사서에게 했더니 스타에 대한 책을 가져옵니다. 별이 아니라 연예인 스타요. 어린 칼 세이건은 별에 대한 책이라고 다시 말하고 사서는 웃으면서 다른 책을 찾아줍니다. 이렇게 칼 세이건은 별에 대한 호기심을 도서관에서 해결합니다. 어른들에게 질문을 해도 하늘의 불빛이지 꼬마야 라는 무관심한 대답을 받고서 실망하는 생활이 끝났으니까요. 자연현상에 대해 놀라는 모습, 감동하는 모습이 학문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린 칼 세이건이 던진 의문은 이런 것들입니다. 별들도 알고 보면 태양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니 꽤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지구는 하나의 행성이며 태양 주위를 돈다. 그렇다면 다른 별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행성들 중 몇몇 채는 생명이 살고 있지 않을까? 그때부터 나는 천문학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호기심에서 꿈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선생님의 격려와 도움을 받게 되는데 노력 외에도 행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331페이지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생물학에는 반복설이라는 것이 있다. 이 가설은 모든 상황에 100%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생물의 발생 과정에 관해서는 비교적 잘 들어맞는다. 반복설의 핵심 내용은 개체 하나의 발생 과정이 해당 종이 겪어온 진화의 전 과정을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체 하나의 발생 과정이 해당 종이 겪어온 진화의 전 과정을 되풀이한다라는 발생설에 의해서 과학 이전의 세상, 도서관이 없었던 시대를 상상을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칼 세이건이 어린 시절 별에 대한 호기심과 발전 과정을 이렇게 다음 장부터는 원시 시대의 조상으로 또 투영시킵니다. 우리 조상들의 조상들도 별을 바라보며 상상했을 거라는 생각이 독자를 잠시 선사시대로 인도합니다. 이 이야기는 339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선사시대의 조상은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총 9페이지에 걸쳐서 그러니까 332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계속 우리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단편소설 정도의 분량인데요. 마치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선사시대를 다녀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제가 설명드리는 문장에서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것을 잡아 먹이를 조금씩 주어서 우리의 친구로 만들자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우리는 단단하고 기다란 나뭇가지를 몇 개 찾았다. 그것이 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천천히 먹었다. 여기서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뭇가지를 먹는 그것. 이 단편 소설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추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갖고 다닌다. 우리는 그것이 굶어 죽지 않도록 천천히 먹이를 대주는 어멈을 두었다. 그것은 신비롭고 쓰임새도 많다. 이점이면 답을 아실 것 같네요. 342페이지입니다. 여기 한 두세 줄 정도 읽어보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억눌러 온 생각은 이 우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신 또는 신들이 실을 당겨 조종하는 꼭두각시 연극이라는 생각이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우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이나 신들이 실을 당겨 조종하는 꼭두각시 연극이라고 생각해 왔다 합니다. 그리고 현대에도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2500년 전 이오니아의 사모스 섬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인간과 다른 동물이 원래는 아주 단순한 형태에서 발생했다는 생각,
질병은 악마나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생각,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이라는 것, 별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등등입니다. 이렇게 선사시대와 구별되는 사고의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오니아에서요. 또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고대 이오니아인들은 우주에 내재적 질서가 있으므로 우주도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자연 현상에서 볼 수 있는 모종의 규칙성을 통해 자연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책의 제목입니다. 답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343페이지 6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칼 세이건도 그 궁금증을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 있네요. 왜 이오니아에서인가? 왜 특별할 것도 없는 동부 지중해 구석의 전원적인 해협과 섬에서 시작되었단 말인가? 사고의 혁명이죠. 왜?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미래에 누가 새로운 문화와 과학을 선도할지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 왜에 대한 대답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343페이지 그리고 345페이지 여기를 이 두 장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오니아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시작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섬을 중심으로 발달한 문명이어서 다양한 섬들로부터 다양한 정치체제가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중앙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탐구가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또 여러 문명이 교차하는 지리적 길목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상인들의 손에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인들의 특성상 관심사가 기술 개발이었던 점도 있다고 말합니다. 문명이 교차하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신과 언어 문화가 서로 교차하면서 서로 비교를 할 수 있게 되고 의심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칼 세이건이 말하는 것은 의심을 기반으로 하는 깨달음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오니아에서처럼 앞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심을 기반으로 하는 깨달음이죠. 우리도 이오니아처럼 앞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선 우리의 자존감, 자신감을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과학과 경제, 문화를 서양인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전기기관, 미적분학, 제트기, 만유인력 법칙,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현대과학을 서양인들이 거의 독식하다시피 한 점에 대해서 동양인으로서 주눅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오니아의 첫 번째 과학자인 탈레스는 유클리드로 연결되고 뉴턴으로 이어집니다. 칼 세이건의 설명에 따르면 뉴턴이 1663년 한 박람회에서 구입한 책 중에 유클리드의 기하학원론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천재는 어느 나라나 비슷한 비율로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천재들이 꽃을 피울 수 있는 환경이 나라마다 다른 게 아닐까요? 그래서 박물관, 박람회, 전시회, 도서관 같은 교육 환경이나 기술과 수학을 우대하는 분위기도 우리나라가 과학과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눅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조금은 뛰어나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까운 이웃 나라에서 열려진 고대인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심히 배웠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지리적으로 조금 유리했다는 겁니다. 이오니아에 가까이 살았다는 거죠. 하나 더 붙이자면 그래도 그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점이 있었다는 걸 찾아보자면 토론이 우리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 독서하는 국민이 조금 더 많은 거, 그리고 과학이나 수학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귀족이라면 수학을 기본 학문으로 생각했지만 우리는 양반이라면 수학을 멀리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칼 세이건의 말입니다. 앞의 장에서 네덜란드 편에서 제시한 사상의 자유, 그에 따른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사회, 그래서 독서하는 국민, 수학과 과학에 대한 관심으로 귀결됩니다. 또 똑같은 말이 되네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궁금하다면
6장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에서 네덜란드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길 추천합니다. 특히 작은 나라가 주변국에 휘둘리지 않고 강해지려면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중국이라면 물량 싸움으로 세계를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등을 노리기 때문에 물량이 아니라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모스에서 6장의 네덜란드에 대한 이야기와 이번 7장에서 이오니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유익했다고 느껴집니다. 여기 350페이지부터는 탈레스의 친구이면서 동료인 밀레투스의 아낙시만드로스가 소개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연구에서 실험의 중요성을 인식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칼 세건이 소개합니다. 막대기와 그림자로 1년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계절의 시작과 끝을 제대로 알아내고 그리스에서 최초로 해시계를 만들었고 별자리의 모양을 나타내는 천구도를 만든 최초의 인물, 생명의 자연 발생설 제창, 최초의 동물을 가시가 덮인 물고기라 했으며 이 물고기 후손의 일부가 변이를 통해 무트로 올라오고 다른 동물로 진화, 무한히 많은 수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과학자들의 성과를 유럽의 천재들이 공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생명의 자연 발생설이나 동물의 진화는 다윈보다 까마득히 앞서 이야기합니다. 다윈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 셈입니다. 앞서 뉴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대의 세계가 존재할 가능성은 양자역학으로 인해 최근에야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화두들입니다. 물론 최근은 아닙니다. 벌써 몇십 년 되었습니다. 혹시 르네상스 시대의 서유럽 천재들은 이런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서 일부는 그냥 포장만 새로 한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의 세계를 주도한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등이 우리보다 나았던 점은 지배층이 논리 수학적 사고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 백본양보해서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다고 치죠. 또 우리보다 약간 더 활발한 토론 문화 정도, 또 하나 더 한다면은 약간 더 문화와 사상의 다양성입니다. 칼 세이건은 이번 장을 통해서 서유럽인들이 배운 고대인들을 숨김없이 소개합니다. 폴리크라테스, 테오도루스, 히포크라테스, 엠페도클레스, 데모크리토스, 아낙사고라스, 피타고라스 등 그의 모든 분야에 대한 놀라운 성과들을 소개합니다. 이 성과를 소개하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는 서양인들이 원래부터 똑똑해서 뛰어나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솔직하게 칼 세이건은 다 소개를 하네요. 363페이지입니다. 사모스와 관련된 인물들 중에서 후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아마 피타고라스일 것이다. 그는 기원전 6세기의 폴리크라테스와 동시대 인물이다. 사모스 지방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한동안 사모스 섬 케르키스 산에 있는 한 동굴에서 산 적이 있다고 한다. 피타고라스는 지구가 공과 같이 둥글다고 추론한 역사상 첫 번째 인물이었다. 이 책의 제목이 코스모스입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이후에 하나의 학파를 형성합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감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이지만 수학을 통해 완벽하고 신비한 세계의 존재를 확신합니다. 그들은 수학을 통해서 완벽한 현실, 즉 신의 영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여깁니다. 기독교도들은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케플러가 받은 초기 신학 교육의 핵심 요소입니다. 케플러는 자연에는 수학적인 조화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수학이 신이 창조한 코스모스를 발견하고 즐기는 데 중요한 도구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공부를 신의 뜻을 이해하는 행위로 인정하고 기도와 동등한 행동으로 바라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맥상통합니다. 우주는 조화롭고 질서 있는 설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믿음은 수학과 매우 밀접하게 작동해서 르네상스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신의 뜻과 어긋나는 고대인들의 충격적 결과물이 드러나자 이들 중 일부의 천재들은 종교와 과학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거나 신을 모독한 죄로 희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놀라운 용기와 노력들은 궁극에는 서유럽인들이 세계를 식민지로 삼는 데 필요한 국력으로 재탄생합니다. 책상에서 수학 공식을 푸는 모습이 전쟁에서는 포탄의 궤적을 계산하고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 전기기관을 탄생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수학적 사고는 화약의 힘을 계산하여 인간을 달로 보내는 데 필요한 추진력을 계산하기에 이르고 인간의 상상력은 수학을 통해 현실로 다가갑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명과 암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풍부한 토론거리라고 생각합니다.
369페이지입니다. 369페이지부터 고대 과학의 퇴보에 대해서 그 원인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칼 세이건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할을 지목합니다. 이 부분은 칼 세이건의 개인 의견이 아닌 것 같고 학계의 정설을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코스모스는 40년 고전이니까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배우고 대단한 분들로 모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명과 암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단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실용적 가치를 얕잡아보는 풍조가 고대 사회에 만연하기 시작했다. 플라톤은 천문학자들에게 천상의 문제를 생각하되 하늘을 관측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역설했다. 어디 그뿐인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하층민들은 본디부터 노예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그들은 다른 모든 미천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인의 명을 받들어 모시며 살아야 오히려 나아진다. 노예는 주인의 삶을 나누어 가지며 산다. 제 손재주로 먹고 사는 직인은 그 주인과의 관계가 노예의 것만큼 가깝지 않은데 그가 노예 신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때야 비로소 그의 재능은 탁월해진다. 그보다 더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직인에게는 뼈리 구분된 노예의 일이 있다. 자, 그리고 373페이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 사회에서 편히 살던 인물이었다. 그들은 노예 제도의 부당성에 괴로워하기보다 오히려 억압을 정당화하는 논지를 폈으며 전제 독재 군주를 섬겼고 육체와 정신의 분리를 가르쳤다. 그들은 또 사상과 물질을 별개의 것이라고 가르쳤다. 어디 그것뿐인가? 그들은 하늘에서 지구를 분리시켰다. 이것이 서양의 정신세계를 2000년 이상 지배해온 분리의 사상이다.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믿었던 플라톤은 자신의 정치관을 우주관에 연결시키기 위한 논지에서 사실 노예의 비유를 10분 활용했다. 그는 데모크리토스의 책을 모조리 불태워버리라고 했다고 한다. 이것은 아마도 데모크리토스가 불멸의 영혼이나 불멸의 신 또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신비주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의 지식 전체를 73권의 책에 집대성했다는 데모크리토스의 저작물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온전히 전해오는 것이 없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어두운 이야기가 있네요. 쭉 그리스에서 과학적 전통이 퇴보한 이유를 소개합니다. 노예 제도와 실험을 천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서부터랍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노예 제도가 없다. 이거는 옛날 이야기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몸을 쓰는 실험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천하게 여기는 일이 요즘에는 벌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런데 우리가 대학이나 아니면 연구소에서 하는 실험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머리가 아프고 몸 사용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것은 현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현대도 누구나 위험한 것, 몸 쓰는 것, 손발 쓰는 것을 귀찮아하는 풍조가 있지 않을까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 제도를 적극 옹호했다는 것은 저는 이 코스모스 책에서 먼저 읽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을 통해서 먼저 읽었습니다. 칼 세이건도 같은 내용을 소개하기에 조금 신기했습니다. 그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단한 업적과 거의 완벽한 성공신화 뒤에 현대인이 볼 때 느낄 수 있는 오점도 이렇게 여과 없이 밝힙니다. 이처럼 이렇게 솔직한 면이 저는 코스모스가 고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대체로 역사적 진실의 편으로 조금씩 더 옮겨간다고 생각한다면요. 그래서 코스모스에서 소개한 내용들은 사회 분위기가 성숙해가면서 더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는 과거의 역사를 소개하지만 칼 세이건의 지향점은 역시 미래를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미래를 상상하게 됩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여기 이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갈릴레오는 코페르니쿠스를 태양 중심 우주관을 복귀시킨 사람이며 입증한 사람이라고 기술했지 태양 중심 우주관의 창시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생각의 도움을 받았다는 말이죠. 여기 이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이 편지글인데 코페르니쿠스는 책을 출간할 때 고대인들의 아이디어의 도움을 받았다는 말을 삭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아르타고스가 이미 월식 중에 달의 표면에 드리워지는 지구의 그림자를 보고 태양은 지구보다 훨씬 크며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추론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번 공전한다고 가정합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여기인데요.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7장의 제목이 나옵니다. 태양은 벌겋게 달아오른 돌멩이였고 별들은 천상의 불꽃이었으며 은하수는 밤하늘의 등뼈였다. 제가 이 7장을 시작할 때 퀴즈를 낸 적이 있습니다. 등뼈가 무엇일까요? 라고요. 등뼈는 바로 은하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7장의 마지막에서는 인류가 유년기에 가졌던 시선과 용기를 다시 소환합니다. 코스모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특권의식, 자신의 위상과 위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말합니다. 코스모스를 향한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죠. 8장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을 나서기에 앞서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태껏 인류가 멋모르고 부렸던 우주에서의 특권의식에 먹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코스모스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한다. 자신의 위상과 위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주변을 개선할 수 있는 필수 전제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다른 바깥 세상이 어떠한지 알아내는 것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우리의 행성 지구가 우주에서 중요한 존재로 남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용기와 던져진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변만이 우주에서 지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이제 8장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입니다. 페이지로는 388페이지에서 429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장자, 기원전 3세기경. 칼세이건이 장자의 문장을 이 8장의 도입부에서 내세웠습니다. 같은 문화권인 우리도 잘 읽지 않는 편인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칼세이건은 이미 코스모스 2장 우주 생명의 푸가에서 목성의 환경을 예로 들면서 우주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는 풍선 같은 거대 생명체를 상상했습니다. 그때 저는 장자의 거대한 새가 떠올랐습니다.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둘은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동양과 서양을 뛰어넘어서 생각지도 못한 지점에서 의견이 일치하는 듯 합니다. 장자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오강남 교수가 쓴 현암사에서 펴낸 책이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여기 한번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켄타우루스 자리에 있는 알파별이다. 그런데 알파 켄타우리, 즉 켄타우루스 자리 알파별은 사실 삼중성계로서 세 별 중의 둘이 서로 마주보고 돌고 나머지 프록시마 켄타우리가 멀리서 이 둘의 주위를 또 공전한다. 가깝다는 뜻에서 유래된 프록시마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궤도상에서 이 별이 어떤 특정 위치에 올 때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특별한 별이 되기 때문이다. 제가 이 자리에 멈춘 이유가 있습니다. 전 우주를 통틀어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우주의 크기로 보면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넘어지면 코 닿는 수준이 아니라 코에 붙어있는 솜털이나 똑같습니다. 거리는 지구에서 4.244 광년입니다. 참고로 프록시마는 현재 지구를 향해 초당 22.2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26,700년 후에는 3.11 광년까지 가까워진 후에 다시 멀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큰 우주에서 프록시마는 전 우주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초속 17km로 날아가고 있는 보이저 1호라면은 프록시마에 도착하는데 73,775년. 현재까지 개발된 가장 빠른 우주선 나사와 독일이 공동 개발한 헬리오스는 1시간에 25만 km를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프록시마까지 가는데 1만 8천년이 걸립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제안했는 스타샷 프로젝트가 가능하다면은 속력은 빛의 속도의 1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44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이미 관측하고 있는 우주의 크기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4.244 광년이 이렇게 먼 거리입니다. 우리가 속한 은하의 길이는 10만 광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한 우주의 크기는 수백억 광년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까마득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구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사를 가려고 한다면은 수백 년 내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양보해서 운이 좋아서 프록시마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화성보다 더 나은 장소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잘 가꾸고 지켜야 합니다. 이대로 오염이 심해지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장 천국과 지옥에서 수성은 펄펄 끓고도 남는 지옥이고 금성은 쇠도 녹을 만큼 잠수정이 아니면 찌그러진 깡통이 될 정도의 지옥이고 목성 토성 다 지옥입니다. 399페이지부터 요 페이지까지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린 시절 아인슈타인은 베른슈타인이 쓴 대중을 위한 자연과학이라는 제목의 책에 흠뻑 빠져 있었다. 책의 제목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베른슈타인은 이 책에서 자연과학의 대중화를 겨냥했다. 아인슈타인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어린 아인슈타인은 이 책을 읽고서 만약 빛의 파동을 타고 여행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했습니다. 은근히 과학의 대중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칼 세이건이 이번 페이지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도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으니까요. 칼 세이건은 이어서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도 소개를 쭉 해줍니다. 여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여기 411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여기 로켓 그림까지 있네요. 416페이지까지 이 정도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칼 세이건은 이어서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핵무기 폭발의 반작용을 이용한 우주선, 핵융합 반응로를 이용한 다이달로스 계획, 이런 것들을 소개합니다. 광속의 10%이므로 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 지연 효과가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일생보다 짧은 시간이 걸리는 우주선입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의 승객과 지구의 시간 차이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런 상상을 하면 우리 머릿속이 태풍이 지나간 후 바닥에 내려앉았던 부유물이 표면으로 올라와 정신을 어지럽게 하듯이 잠시 현기증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수점 여러 자리까지 광속에 가깝게 접근한다면 이론상으로 단 56년이면 우주를 한 바퀴 돌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시 말하건대 여기서 56년은 우주선에서의 시간이다. 지구인의 시간으로는 수백억 년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사실 우주여행에서 돌아올 때쯤이면 지구 자체가 없어졌을 것이다. 421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2500년 전의 아주 사소한 상황들이 조금만 다르게 전개됐더라면 우리는 현재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런 생각에 기초한다면 우리와 동시대를 사는 또 다른 다중세계들이 무수히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살짝 다중우주론을 말을 하네요. 이게 40년 전에 나온 책이니까 40년 전에 다중우주론을 이 책에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중우주론은 현재도 다양한 버전으로 더 살아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칼 세이건이 40년 후에도 살아남아 있을 법한 학설을 소개를 한 셈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도 다중우주로 귀결되는 이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양자역학으로 가도 다중우주가 나오고 끈 이론으로 가도 마찬가지고, 여기 421페이지 이 부분부터 여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 과학이 쇠퇴하지 않았더라면은 아마 인류의 과학이 한 1000년은 앞서갔을 거라고, 여기 나오네요. 아인슈타인의 과학적 업적 또한 1000년 내지 500년 가까이 앞당겨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고대 과학이 퇴보하지 않았다면은 지금쯤 우리는 항성간 여행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 세이건은 고대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선이 다른 행성으로 날아가 임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만족스러워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생명체가 살 것으로 예상되는 외계 행성으로 가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워했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 2020년이므로 3020년에 인류의 과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를 상상해보는 것과 같습니다. 100년 후의 과학도 상상하기 어려운데 1000년이라고요. 칼 세이건은 이렇게 아쉬워합니다. 지금쯤 이미 성간 여행의 장도에 올라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외계 행성으로 보낸 탐사선들이 이미 오래전에 지구로 귀환했을 것이다. 성간 여행을 위한 거대한 우주 탐험 선단이 지구의 위성 궤도에서 건조되고 있을 테고, 칼 세이건의 아쉬움을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약간은요. 그런데 조금 다른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인류의 윤리나 도덕적 성숙이 지금보다 1000년이 옛날로 돌아간, 그러니까 미숙한 시절에서 수소 에너지, 핵 에너지가 개발되었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 폭탄이나 핵 폭탄이 1000년 전에 개발되었다면은 1000년 전의 윤리 의식과 생명 존중 의식을 가지고 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저는 멸망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도 자칫 핵전쟁으로 멸망할 뻔했으니까요. 인간의 의식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학기술은 파멸의 문을 열게 되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과학기술을 발달을 시켜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처럼 지구를 떠나야 할 시기가 일찍 도래한다면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지구에서 최후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운석들 중에서 한 개라도 당장 내일 지구를 두드린다면 우리는 꿈틀거릴 여지도 없이 멸망합니다. 영화를 통해서 인류의 과학이 과대하게 소개되거나 개발하지 못한 기술을 공상과학으로 눈높이를 높여서 그렇습니다. 지구를 향해 달려오는 운석을 발견하는 능력도 거의 지구 코어
코앞까지 왔을 때야 발견 가능한 초보적인 수준이고요. 운석을 격추하는 기술은 많이 봐줘서 지구의 중력권이 돌입해서 수십 마하의 속도가 되기 전에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 궤도를 바꾸는 것이 최선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는 수준의 미미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석이 날아오면 당장 내일 모레라도 우리는 멸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걸 막을 수준까지는 하루도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기술은 계속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이 자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 수명이 수십 년 정도인 데 비해서 태양의 수명은 인간의 수억 배나 된다. 별들의 일생에 비한다면 사람의 일생은 하루살이에 불과하다. 단 하루의 무상한 삶을 영위하는 하루살이들의 눈에는 우리 인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지겹게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한심한 존재로 보일 것이다. 한편 별들의 눈에 비친 인간의 삶은 어떤 것일까? 아주 이상할 정도로 차갑고 지극히 단단한 규산염과 철로 만들어진 작은 공 모양의 땅덩어리에서 10억 분의 1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만 반짝하고 사라지는 매우 하찮은 존재로 여겨질 것이다. 그냥 물리적 사실만을 열거하고 약간의 비유법을 사용했습니다.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산 정상에 오르면은 느끼는 좋은 기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점보다 작아져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 점처럼 작아진 집들을 보면서 아는 사람과 다투었던 스트레스를 털어버리거나 마음을 넓게 먹으리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높은 빌딩에서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들은 개미처럼 작아 보입니다. 그런 경험은 분명 인간에게는 넓은 마음,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줍니다. 칼 세이건은 이번 428페이지와 429페이지를 통해서 우주적 규모로 똑같은 비유를 합니다. 다만 독자가 느껴야 할 해답에 속하는 무엇인가를 알려주지는 않지만요. 느끼는 것은 독자의 몫이라고 여겨서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 내용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이상할 정도로 차갑고 지극히 단단한 규산염과 철로 만들어진 작은 공 모양의 땅덩어리에서 10억 분의 1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반짝하고 사라지는 매우 하찮은 존재들이 매일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툴 시간도 없고 코스모스로 나아가자. 그런 말로 들립니다. 이렇게 책 두꺼비의 5번째 코스모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